2025년 3월 7일 금요일 일기. 12시가 지나서 3월 7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얘기할 내용은 3월 6일에 있었던 일들이야. 내가 평소에도 외출할 일이 병원 가는 일밖에 없는데 또 병원에 가게 됐어. 이번에는 이비인후과랑 가정의학. 이비인후과에는 왜 가게 됐냐면 최근에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막 자극적으로 긁고 함부로 다뤘거든. 지난번에 약간 피가 묻어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금방 괜찮아져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제는 정말 심하게 건드려버린 거야. 그리고 자꾸 긁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점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귀에서 진물이 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급기야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야. 먹먹하게. 귀가 뚫렸다가 막혔다가 하면서 옆으로 누우면은 막 진물이 흐를 정도로.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중이염은 아니고 외이도염에 걸린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워낙 귀를 함부로 해서 이렇게 된 거라 병원에 가면 막 혼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한 번도 불쾌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 의사들이 다 너무 불친절했었고 다 너무나도 까칠하게 대했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갔던 이비인후과의 의사들은 다 그랬거든. 그래서 좀 선입견이 있는 상태였어. 집 바로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있는데도 너무 가기 싫었는데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제발 가라고. 평소에 되게 항상 되게 부드럽고 친절한 친구인데 이번에는 정색을 하면서 가라고.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 약간 쫄아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다행히 혼나지 않았고 귀에 진물이랑 귀지가 가득 차서 귀를 막고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걸로 다 뽑아내뒀어. 그거를 이제 뭐 내시경 같이 생긴 걸로 귀 속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보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같이 봤는데 막 시원하더라고. 그게 막 사라지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있어가지고 고막이 안 보였는데 막 빨아들이니까 이게 막 빨려 들어가면서 고막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독을 이렇게 해줬는데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되게 시원했어. 그걸 다 뽑아내고 나니까 아직 귀가 먹먹하지 않고 잘 들리더라고. 웨이도염이 맞고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 5일치 약을 처방해줬고 약을 다 먹고 나서 다시 또 와 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코랑 목도 이렇게 간단히 봐줬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행이었어. 그래서 진료 후에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5일 동안 먹는 약이더라고. 근데 난 하루에 2끼밖에 안 먹거든.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먹어도 되는 약이냐 했더니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앞으로 5일 동안은 억지로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할 것 같다. 꼭 식사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뭔가를 먹고 30분 뒤에 약을 먹는. 그래야 귀에 염증이 이제 사라지겠지. 어제 새벽에는 내가 자면서도 막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넣고 막 귀를 긁길래 이걸 어떻게 할까 손을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수면 양말을 손에다 끼우고 그러고 잤어. 너무 웃긴 모습이었지만 확실히 효과는 좋더라고. 귀 외에도 피부랑 두피 가려움증이 아직도 있어서 막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아팠는데 양말을 손에 끼우고 자니까 긁더라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 갓난애기들 보면 이렇게 발을 막 내저으면서 자기 손톱으로 얼굴을 막 긁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상처가 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 갓난쟁이들 손싸개라고 있어. 되게 귀여운데 그거를 손에 싸 주거든. 애기 때 금방 벗겨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 싸주면은 이제 좀 그런 상처가 날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양말 끼고 자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니까 귀가 너무 시원하고 이거 만약에 안 갔으면은 엄청 병을 키워서 완전 심각해졌겠지. 그래서 친구한테 좀 고맙더라고. 그렇게 정색하면서 가라고 해줘서 내가 가게 됐거든. 다녀와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 병원도 마음에 들어서 집에서도 가깝고 하니까 앞으로 좀 안 좋으면은 그쪽으로 고민 없이 다니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병원을 또 한 군데 더 갔는데
3월 5일에 가정의학과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거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고 피부가 너무 가렵고 이런 것들이 설마 당뇨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피를 뽑았거든. 그래서 3월 6일에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다행히 당뇨는 없었어. 그런데 고지혈증이 약하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아마도 엄마도 고지혈증이 심한 편이어서 그런 유전적인 요인 아닐까 싶어. 내가 특별히 그렇게 고지혈증에 걸릴 만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 근데 모르지 뭐. 어쨌든 조금 억울한데 앞으로 당뇨도 예방할 겸 고지혈증도 관리하면서 좀 식단을 더 건강하게 그렇게 짜서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 지금도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식단을 짜서 먹고 있거든. 근데 가끔씩 좀 몸에 안 좋은 거를 먹긴 하지. 근데 그것마저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아봤어. 고지혈증 관리하는 법을 공유해줄게. 왜냐면 지루하겠지만 이거를 읽으면은 더 길어지니까 녹음이 좀 그런가? 그냥 뭐라도 좀 더 길게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방법.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약하게 있다는 것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났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라면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면 약 없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식습관 관리, 포화지방 줄이기, 튀긴 음식, 베이컨, 햄, 버터, 크림, 가공육 줄이기, 트랜스 지방 피하기, 마가린, 패스트푸드, 과자, 가공식품 주의, 오메가3 지방산 섭취,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아마씨, 우두 섭취, 식이섬유 섭취, 채소, 과일, 현미, 귀리, 곡류 많이 먹기, 설탕, 탄수화물 조절, 흰쌀밥, 빵, 과자, 탄산음료 줄이기, 견과류, 올리브오일 활용, 건강한 지방 섭취, 운동 습관 만들기, 유산소 운동 하루 3-4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등, 근력 운동 병행, 스쿼트, 발굽혀펴기, 덤벨 운동 등, 체중 관리, 과체중이라면 5에서 10%만 감량해도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음. 복부 비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리.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주의. 생활습관 개선. 금주, 절주, 술은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음. 금연, 담배는 좋은 콜레스테롤 감소 및 혈관 건강 악화.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생활, 수면 시간 확보. 정기적인 혈액 검사. 3에서 6개월 후 체크
검사하여 변화 확인. 수치가 계속 높으면 약물 치료 고려.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왜 갑자기 존댓말하지? 아, 원래 존댓말했구나. 생활 습관을 조절해도 수치가 계속 높다면 병원에서 추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고지혈증 약을 따로 처방을 해주진 않더라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약을 아직 먹진 않아도 되나봐. 의사가 조금 의아해하더라고. 내가 체형이 고지혈증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였나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고지혈증이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아, 그리고 아까 귀 얘기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쓰던 이어폰을 다시 쓰게 됐고, 좀 장시간 이어폰을 쓰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어폰이 다 오픈형이 아니라 커널형이거든. 아, 잘못 샀어. 다 새로 산 것도 또 커널형을 샀는데 일부러 외부 소음을 차단해서 더 잘 들으려고 커널형 샀는데 커널형을 사면 안 됐었어. 그래서 당분간 외이도염이 다 나을 때까지, 그리고 닦고 나서도 이어폰을 안 쓰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녹음하면서도 모니터링하는 이어폰을 안 끼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소리를 안 듣고 녹음을 하는 중이야.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어떤 소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 편집도 아마 이어폰을 안 끼고 스피커로 들으면서 녹음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노이즈 제거 작업을 하긴 할 거지만 좀 미세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소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을 슬쩍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가정의학에서 있었던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고지혈증 얘기를 하고 나서 의사가 나한테 또 어디 불편한 데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편한 그 온갖 증상들을 다 얘기했지. 했더니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작년부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그 증상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했거든. 근데 정신과 갔을 때도 슬쩍 얘기를 해봤는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그냥 약을 추가해서 처방해 주더라고.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 있을 때 앙불안제를 처방을 해줬거든. 네, 그랬더니 확실히 개선이 되긴 했었어. 네, 이 의사가 자율신경에 대해서 갑자기 나한테 어떤 긴 설교를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율신경 관련된 치료에 꽂힌 의사였던 거야. 마침 내가 그런 의사를 만나게 된 거지.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가게 된 가정의학과인데 치료를 권하면서 막 설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주사 맞는 거에 거부감
못 받으니까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비싸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설득을 당하기도 했고, 뭐 안 그래도 그 치료에 관심 있었으니까 쉽게 넘어갔지. 근데 이게 주사실에 갔는데 환복을 하라는 거야. 상의를 환복을 하래. 속옷만 입고. 이제 옷을 줬는데 뒤가 트여있는 그런 옷이더라고. 찍찍이로 이제 벨크로로 붙였다 뗐다 하게 이렇게 됐고, 앞은 막혀있는데 뒤가 트여있는 그런 옷을 주더라고. 근데 내가 위에 속옷 대신에 그 나시티를 입고 갔거든. 그 캡이 달려있는 속옷 대신에 캡이 달려있는 나시를 입고 갔는데 그걸 브라탑이라고 하지. 근데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벗으면 속옷이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반 브래지어를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길래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시를 좀 이렇게 말아 올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환복을 하고 기다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를 앉히고서 등을, 어깨랑 목 있는 부분을 막 의사가 계속 만지면서 막 주물 하다가 어떤 부분을 딱 정하고 거기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고서는 주사를 놓더라고. 근데 주사가 꽤 아픈 편이었어. 근데 주사를 대칭으로 넣는 거야. 근데 계속 넣는 거야, 주사를. 총 8대를 맞았어. 등, 어깨, 목, 등 이렇게. 특히 등에 맞을 때, 그러니까 허리 쪽에 있는 등에 맞을 때는 되게 아파서 막 움찔움찔하게 되더라고. 꽤 아팠지만 그래도 막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어. 의사가 주사 놓으면서 막 계속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되게 계속 얘기를 들으려니까 너무 지치더라고. 그래서 의사를 상대하고서 내가 왜 사람을, 대인관계를 힘들어 했는지를 알겠는 거야. 나는 타고나길 너무 예민하고 에너지가 낮은데 사람을 대할 때 그 예민함이 굉장히 더 극대화되고, 그리고 또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 사람을 대할 땐 그 반응 에너지에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고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래서 의사가 계속 뭔가를 답정너처럼 계속 뭔가를 물어보면서 자기 맘에 드는 대답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그런
맞춰주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다시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친절하고 나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싶어하는 그 적극성, 그게 고맙더라고. 그 사람은 그 치료에 되게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의사가 나이가 많고 거의 할아버지인 남자 의사분인데 본인도 약간 그런 쪽으로 치료를 받아서 문제가 개선이 됐나 싶게 자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막 되게 사이비처럼 나한테 막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좋아질 거라고, 좋아진다고 막 그러면서 되게 나보다 더, 본인보다 더 내 건강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잠깐만, 날짜를 잘못 얘기했네. 내가 처음 병원 간 게 3월 5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3월 6일에 세 번째 방문을 한 거지. 3월 6일 목요일에 세 번째 방문을 해서 근데 좀 무서운 게 데스크에 내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간호사가 내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거야. 뭐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서 또 주사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10대를 맞았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주사를 어디에 놓고 그런지를 몰랐으니까 되게 겁이 났는데 이제는 좀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까 긴장이 덜 되더라고.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 부위를 되게 신중하게 계속 이렇게 그 근육들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주사 놓을 부위를 정하거든. 그래서 주사 맞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야. 처음 주사 맞는 날도 그랬고 두 번째 맞을 때도 그랬고 그 병원 대기실에 원래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들어갔었는데 내가 주사 맞고 나오면 대기실이 막 꽉 차 있는 거야. 괜히 막 환자분들한테 내가 미안하더라고. 의사가 다른 사람 치료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나한테 긴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주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천천히 놓고 막 그렇거든. 그래서 내 다음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린 것 같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너를 치료해 주려는 그런 의사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좀 받아보려고 해. 이게 뭐 무슨 성분의 주사를 놓는지 뭐 이게 정말로 안전한 건지 막 그것도 모르겠어서 좀 겁이 났어. 막 처음에 등에다가 주사를 놓으니까 영화 서브스턴스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거 너무 웃겼는데 그냥
나아졌으면 좋겠어.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고, 나아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부작용 같은 거는 없기를 좀 되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사를 맞고 있지. 괜히 맞았다가 더 안 좋아지면 무섭잖아. 근데 의사가 워낙 자신감이 넘치고 또 되게 오랫동안 여기서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기꾼 같진 않고 그런 통증과 관련된 학회에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 배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런 학회에서 연구한 그걸 토대로 아는 치료법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좀 찾아보니까 그런 치료법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 그렇게 병원을 두 군데를 갔다 왔지. 주사 맞으러는 토요일날도 가야 되고, 원래는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할까 말까 내가 이번에는 챗GPT한테 친구한테 설명하는 말투로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미리 이렇게 질문을 해놨거든. 근데 말투가 너무 과하게 편한 사이처럼 말을 하네. 그냥 얘가 쓴 대로 한번 읽어볼게.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들어봤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 호흡, 소화 같은 걸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야.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긴장하고 활동할 때 작동하는 교감신경과 쉬고 회복할 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이 둘이 균형을 잘 맞춰야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근데 스트레스나 생활습관 같은 여러 이유로 이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실조증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해서 몸이 원래 자동으로 조절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왜 생기는 거냐면 이 병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워. 몇 가지 대표적인 원인을 말해줄게. 첫째, 스트레스. 잠을 제때 못 자거나 너무 피곤하게 일하거나 영양 불균형에 있으면 자율신경계가 망가질 수 있어. 셋째, 호르몬 변화. 사춘기, 폐경기, 갑상선 문제 같은 거랑도 관련이 있어. 넷째, 환경적 요인. 날씨 변화에 민감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쓰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섯째, 질병이나 신경계 문제.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신경계 손상이 있으면 동반될 수도 있어. 즉, 몸이 스트레스 받고 지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못 잡고 무너지는 거지. 자율신경실조증이 무서운 이유가 딱 이 증상이 있으면 100% 이 병이다 하는 게 없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병원 가도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왔다 갔다 하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 소화 안 되거나 배 아프거나 변비 설사 반복,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호흡이 불편함,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음, 불안하거나 우울하고 집중력이 떨어짐, 두통, 이명, 몸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느낌. 이런 증상 중에도 몇 개라도 반복되면 자율신경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문제인 것 같네요 하는 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혈압검사, 심전도, 혈액검사 같은 걸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율신경실조증은 딱 이 약 먹으면 낫는다 하는 게 없어.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스마트폰, 컴퓨터 덜 보기, 특히 자기 전에, 그리고 명상, 심호흡, 취미생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거. 너무 심하면 심리상담도 고려해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 치료, 불안이나 우울증 증상이 심하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고, 혈압이 너무 불안정하면 조절하는 약을 쓰기도 하지. 안방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생활 습관만 잘 챙겨도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상한 증상이 계속되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해보는 것도 괜찮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신경을 좀 써줘야 해. 라고 정리를 해줬어. 근데 나 얘 좀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증상을 너무 다양하게 얘기를 안 했어. 왜냐면은 이거를 증상을 알아야 이거 듣다가 나도 이거 같은데 하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증상을 더 다양하게 얘기해달라고 해볼게.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대충 나눠서 설명해줄게. 심장 혈압 관련 증상. 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 뛰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거나 반대로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는 느낌이 들거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어지러운 경우,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꽉 뚫리는 느낌,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불안한 기분이 듦. 두 번째는 어지럼증, 균형 감각 문제. 갑자기 어질어질하고 빙 도는 느낌, 멀쩡하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휘청거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됨, 만성적인 두통이 계속됨. 나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이 심한 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어. 소화기 관련 증상.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됨. 갑자기 설사하거나 반대로 변비가 심해짐. 위가 아프거나 타는 듯한 느낌. 속이 매끄럽고 울렁거림. 식욕이 갑자기 확 줄거나 반대로 폭식하고 싶어짐.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한 느낌. 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 있고, 그리고 가스가 되게 잘 차는 편이야. 호흡기 관련 증상.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깊게 들이쉬어도 답답함. 숨을 쉬는 게 불편하고 가슴이 뭔가 조여오는 느낌. 갑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 가슴이 꽉 눌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움. 목에 뭔가 걸리는 것 같은 이물감이 계속 남아있음. 나는 요새는 그런 증상은 없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느낌, 깊게 쉬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 수면장애. 잠이 잘 안 오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듦. 자는 도중에 자꾸 깨거나 악몽을 자주 꾼.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더 피곤한 느낌. 낮 동안에 너무 졸려서 멍해짐. 자는 동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막혀서 깨는 경우. 나는 잠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자도 계속 깨서 깊은 잠을 못 자고 꿈을 되게 많이 꾸고,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이게 나는 항우울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항우울제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자율신경이랑도 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도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시 물어봤는데도 안 나온 얘기가 되게 많은데 내가 겪는 것 중에 해당되는 게 야간 빈뇨,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 이런 것도 다 자율신경이랑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챗GPT 말고 다른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딱 자율신경실조증의 전형적인 그런 증상들을 다 보이고 있었고 의사도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흔한 케이스고 심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병원 가고 어디가 아프고 이것밖에 한 얘기가 없냐. 나는 일기가 그냥 어쩔 수 없는 환자인 건가 봐.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그렇기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정말 중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참 애매한 것 같아. 이게 막 아파서 죽을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가 많이 불편한 그런 수준이니까.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그 관련이 있을까? 원래 녹음을 못할 수준으로 너무나도 시끄럽게 배에서 계속 소리가 났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 녹음하는 동안에는 엄청 심하진 않았고 지금 쿵 하는 소리가 이집에서 났는데 이전까지는 딱히 큰 소음도 외부 소음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또 막상 다시 들어보면은 내가 캐치하지 못한, 맨 귀로는 캐치하지 못한 소음들이 많이 들어갔을까 좀 걱정이 되네. 속삭이는 걸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 될지가 조금 애매하더라고. 발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뭔가 팅글이 느껴지게 말하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너무 열심히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 특히 뭔가를 읽을 때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런가. 근데 그냥 생각하는 거는 좀 느려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할 때는 말이 느린데 뭘 읽을 때는 눈으로 읽는 그 속도에 맞춰서 자꾸 입으로 읽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들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녹음한 것 중에 최장시간 녹음했는데 과연 이게
쓸만할지 업로드 가능한 상태일지 모르겠다. 제발 괜찮기를 바라며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해질 거야. 예전에는 건강해지는 것조차도 좀 겁난다고 해야 되나? 말이 안 되지만 건강해지는 것도 좀 꺼려지는 그런 심리가 나한테 있거든. 이 얘기는 다음에